월급 3개를 지급하겠습니다. 동의해. 봉충자는 손을 닦으며 서장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청소부로 일하던 식당의 주인이었다. 그녀가 영업 직전에 뒷방에 머물렀을 때 그를 몇 번 봤다. 그는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항상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식당은 기름칠을 잘한 기계처럼 잘 돌아갔어요. 모두가 자신의 위치와 임무를 알고 있었죠. 마을 최고의 레스토랑이었죠. 모든 직원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월급도 잘 받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아무도 지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요리사, 최고의 웨이터, 최고의 음악이 있었습니다. 봉총자는 이곳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보수는 좋았죠.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다른 곳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최근에 잃어버린 서류를 되찾았습니다. 여권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교육 증명서 같은 건 아예 없었어요. 이건 무슨 장난이야, 가춘용. 봉충자는 서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그 눈에는 유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꽤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 뭐야? 미안,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리고 추장은 눈을 찡그리며 교활하게 웃었다. 봉총자. 자, 봉총자. 저녁에 정규직으로 일하게 해주마. 대신 3개월치 월급을 줄게. 잃는 건 하나도 없어. 이해가 안 돼요. 아, 씹을 게 필요하면 차나 마시죠. 케이크 드실래요? 그는 선택기에 있는 번호를 누르고 차와 디저트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봉총자가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가춘용이 가리키는 가벼운 가죽 의자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당장 앉으세요. 발에 진실이 없습니다. 봉총자는 값비싼 물건을 더럽힐까봐 가장자리에 앉았다. 유니폼의 흔적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자는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부유한 부모님, 유산, 저를 제외한 모든 것이요. 저와 결혼을 앞둔 친구 성춘호만 빼고요. 우린 모든 걸 스스로 이뤄냈어요. 가춘용, 내 차 웨이터 노재욱이 방에 들어와서 봉청자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고맙습니다. 테이블 위에 놔둬요. 노재욱은 조용히 문을 닫고 걸어나갔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와 나는 일주일 동안 빵 한 덩어리로 굶주림과 가난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맥스는 자만했습니다. 그의 약혼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포브스 명단에 없는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죠. 성춘호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친구의 출신을 상기시키려고, 그리고 미래의 아내에게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내가 왜, 어떻게 필요한지 모르겠네. 간단해. 당신을 내 미래의 아내로 소개해 줄 테니 지참금을 많이 주면 좋겠어. 새 가족이 당신의 호감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난 그냥 청소부라고 말해줘요. 제 직업이 부끄럽지는 않지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은 당하지 않을 거예요. 봉총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가고 싶었지만 거절하면 해고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제발, 봉총자, 나를 괴물로 만들지 마세요. 그는 그녀에게 에클레어 한 접시를 건네주었습니다. 여기서 거절하는 것은 불편했습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페이스트리를 가져갔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쥐었다. 왜 나야? 다른 사람들은 이미 거절했어. 세상에,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상관에 대한 무례함은 이미 시작되었다. 가춘용은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전체 직원 중 귀족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너뿐이잖아. 봉충자는 깜짝 놀란 눈빛으로 서장을 바라보았다. 네, 그녀는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거의 10년 전 끔찍한 사고를 당한 후 봉총자는 기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녀는 신분증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끝에 퇴원했을 때 그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고
실종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병대는 손사래를 치며 그녀를 도울 수 없다고 말했죠. 그러던 중 그녀는 아주 훌륭한 의사와 동정심 많고 친절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숙소를 마련해주고 일자리를 구해줬어요. 알고 보니 그는 현재 그녀의 상사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는 또한 처음으로 그녀에게 돈을 도와주고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공정하게 말하면 그는 병동에서 그녀에게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이사를 왔을 때 그녀의 이름과 그녀가 누구인지 기억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소녀는 쉬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와 영어, 프랑스어를 쉽게 연주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 탐지기 필체를 가지고 있었고 말투와 제스처 등 모든 것이 그 소녀가 좋은 출신임을 알려주었습니다. 풍총자가 자신의 출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퇴원 직후에도 무언가를 기억하거나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세월은 흘러갔다. 풍총자는 누군가가 자신을 찾고자 했다면 지금쯤이면 이미 찾았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 그녀는 이미 지금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다른 직업을 구하려고 했지만 자신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졸업장도 주민등록도 없었고 기숙사방에 임시로 등록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사 소치훈을 자주 만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이자 오빠, 동지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조언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그녀가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사고 전에 익숙했던 환경에 있었다면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상류층 출신이라고 그녀가 받은 교육에 대해 주장했던 것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나 친척들이 그녀를 키우는데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지금 동의한다면 자신과 친척들을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숨기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데는 저만의 동기가 있습니다. 정말 멋져요. 봉총자 정말 멋져요. 결혼식이 사흘 남았어요. 다른 사람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들만큼은 멋지게 보이고 싶어요. 내가 돈 낼 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요? 미안해요.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닌데 머리, 손톱, 여성스러운 모든 것들이요. 괜찮아요. 알겠어요. 봉충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가도 돼요? 네, 물론이죠. 유급 휴가라고 생각하세요. 몸 조심하세요. 가춘용이 지도를 내밀었다. 봉충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고 있던 에클레어를 접시에 돌려놓고 카드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갔다. 소녀는 모든 재고와 화학약품이 보관되어 있는 뒷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책상 사물함에서 작은 거울을 꺼냈습니다. 간호사가 의사의 허가를 받아 가져온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처음 본 소녀는 겁에 질렸습니다. 얼굴 골격, 턱, 코, 갈비뼈에 여러 군데 골절이 있었고 뇌에 멍이 들어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턱과 코에 부목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특수 보철물을 장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울을 통해 파편에 맞아 상처를 입은 낯선 여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 전체가 꿰맨 자국과 타박상으로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기와 멍이 가라앉지 않아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목이 벗겨졌습니다. 부기는 가라앉고 멍은 사라졌지만 얼굴은 여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알아보지 못했고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가끔 밤에 일어나서 눈, 입술, 뺨을 만지며 자신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회복 기간은 거의 2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았고 속치훈 덕분에 겨우 쿼터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아니었다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성형외과에서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것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왜 자신을 돕기로 결심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나중에 전액을 갚기 위해 카드에 돈을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지금 그녀를 바라보는 것은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예전에 당했던 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치우는 보철물 때문에 코 모양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의 코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 오똑한 코, 한 번도 칠하지 않은 도톰한 입술, 파란 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가 나면 갑자기 렌즈를 낀 것처럼 완전히 파랗게 변하곤 했죠. 그녀는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못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또한 햇볕에 비친 집 색깔의 화려한 웨이브 머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머리 스카프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아무도 그녀가 금발인지 갈색 머리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자연을 빼앗기지 않은 것은 화려한 몸매, 높은 가슴, 좁은 허리입니다. 그들이 말했듯이 다리, 귀에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녀가 넓은 까마귀와 형태 없는 드레스 아래에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8살이나 30살 정도였습니다. 여권에는 29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일이 언제인지 몰랐기 때문에 끔찍한 사고, 당일과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적었습니다. 그녀가 발견되었을 때 그녀는 연간실로 처음 이송되었고, 가는 길에 한 직원이 그녀의 손에서 금반지를 빼내려다 맥박이 희미해져 더듬거렸습니다. 그런데 반지는 여전히 그녀에게 끼고 있었습니다. 양심 때문에 시체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을 강탈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반지는 2캐럿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이트 골드로 만든 매우 비싼 반지였습니다. 그 돈이면 아파트 한 채나 방 한 칸은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죠. 그녀는 여전히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소치훈이 준 반지였는데 그녀가 퇴원할 때까지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의 가치가 얼마인지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 반지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반지는 그녀의 과거 전부였습니다. 소치훈에게 빚을 갚기 위해 전당포에 가져가고 싶었지만 소치훈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생으로 돌아가서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잡겠다고. 비록 자신이 장난감으로 이용될지라도요. 그녀는 추장이 준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디서 드레스를 찾아야 할지, 어떤 미용사에게 머리를 맡겨야 할지조차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패영 씨, 안녕하세요. 방금 전화하셨어요? 아니면 저 기억하세요? 염혜영은 속치훈의 딸이었다. 그래서인지 같은 또래의 딸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삶에 깊숙이 관여했던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30대의 염혜영은 아직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만한 괜찮은 남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염혜영의 어머니는 몇 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육신을 살린 건 소치훈 씨였지만 영혼을 치유한 건 염혜영 씨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성실하고 친절하며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봉충자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거의 매일 병동에 와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환자를 먼저 위로하고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에게. 봉총자는 미소를 지었다. 아름다운 드레스. 가급적이면 엄청나게 비싼 드레스를 사야 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오, 그럼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예산은 제한이 없어요. 만나서 다 말씀드릴게요. 그럼 퇴근 후에 데리러 올게요. 이미 시간 있어요. 오, 잘 됐네요. 내 근무는 30분 후에 끝나 1시간 후에 당신 집으로 갈게요. 고마워요. 기다릴게요. 봉청자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짓고 거울을 다시 끼고
맥킨토시를 걸친 후 가방을 들고 식당을 나섰다. 이날까지만 해도 그녀는 외모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쳐다보지 않는 남자는 모든 구애가 끊겼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아무도 과거가 없는 여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혼한 적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서 햇살은 따스하기만 했습니다. 한여름이었죠. 두어 시간만 더 지나면 도시에서 느껴지는 더위가 시작될 것입니다. 봉청자는 가끔씩 도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시골과 들판과 강이 좋다고, 머리카락을 스치는 희미한 따뜻한 바람이 좋다고, 카모마일 밭을 뛰고 강에서 목욕을 하는 동안 느꼈습니다. 그러나 소치우는 그런 매너와 그런 교육으로 그녀는 100%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을 사람이 되고 싶은 그녀의 욕망을 즉시 일축했습니다. 봉총자는 여유롭게 집으로 돌아갔다.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가게에 가는 것은 확실히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 그렇지 않으면 영화 프리티 우먼에서처럼 비싼 상점에 들어갈 수 없을 테니까요. 집에서 봉총자는 자신의 유일한 남자, 고양이 이노센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사하며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벼댔습니다. 안녕, 안녕, 밥 줄게. 나 보고 싶었어? 이노켄티는 다시 한번 동이의 야옹 소리를 내며 밥그릇으로 가서 간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3년 전 작은 새끼 고양이로 쓰레기장에서 고양이를 주웠다. 누군가 일부러 오물을 뿌린 것처럼 온통 더러웠어요. 눈은 골마 있었습니다. 너무 말라서 두 발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봉충자는 그를 데려다 먹이고 목욕시키고 눈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그 말라깽이 덩어리는 품종을 알 수 없는 잘 먹은 고양이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납작하고 두꺼운 털을 가진 진짜 왕을 바라보고 있었고, 교활한 녹색 눈은 항상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시간 후 옆에 형이 전화가 와서 차에서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말해봐요, 친구. 왜 드레스를 사고 싶어? 어디 가는 거야? 아니면 내가 놓친 게 있어서, 동화 속 왕자와 사랑에 빠져서 그에 어울리는 옷이 필요해? 봉충자는 옆에 형의 제안을 요약했다. 저 얼굴들을 보면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 우쭐대고, 돈은 왜 필요하냐는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하지만 돈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 때문에 이 결혼식에 가고 싶어요. 내 아버지 말대로 내가 상류층이라면 축제 기간 동안 무언가를 기억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알아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먼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럼 드레스를 고르고 스파에 가서 매니큐어와 페디큐어를 받고 머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죠. 와, 할 일이 너무 많네요. 겨우 3일이니까 이틀만요. 요정 데모 같고 당신은 신데렐라네요. 옆에 형이 웃었다. 이 비교에 봉충자도 웃었다. 네, 중요한 건 마차에서 떨어져도 아프지 않다는 거죠.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드레스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제 봉총자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봉총자를 스타일리스트에게 데려가 스파에서 온갖 종류의 크림을 몸에 바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제 그녀의 피부는 아기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내일 봉총자는 그동안 미뤄뒀던 쇼핑을 먼저 하고 미용실에 갔다가 파티 직전에 스타일리스트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유한 신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현재도 과거에도 부자는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을 내려다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이 부자들을 단순한 인간과 구별하는 유일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춘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항상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며 일찍 퇴근시켰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할 때는 돈을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직원 중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위와 직책에 상관없이 누구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장난을 쳐서 보너스를 빼앗겼을 때에도 모두가 그를 사랑했습니다. 봉충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좌우로 뒤척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의심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그녀가 질문을 받았다면 자신의 전생을 알고 싶었을까요? 그녀는 주저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을 기억할 가치가 있었을까요? 전생에 친척이 없었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그들이 오래전에 그녀를 발견했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고와 그녀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은 모든 지역 채널에서 방송되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경찰에 문의를 해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그녀의 부모는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뉴스를 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녀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네, 그 초대가 그녀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아마 그게 가장 두려웠을 거예요. 그녀는 무거운 생각과 진실을 알고 싶다는 열망으로 아침에 잠들었습니다. 드레스는 아름다웠습니다. 재봉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를 위해 맞춤 제작한 것처럼 딱 맞았죠. 바닥까지 오는 긴 길이에 작은 기차가 있고 등과 어깨가 트여 있었죠. 길고 가느다란 다리를 강조하는 슬릿이 있었습니다. 디테일 덕분에 드레스는 특별한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소유자에게 어떤 매력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그녀의 눈의 깊이를 아주 잘 강조했습니다. 루비사에게 고급스러운 머리카락이 등을 덮고 있어 상상의 나라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과 신발을 고르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봉총자는 정말 무도회에 가는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드레스 한 벌에 월급의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난 가격이었지만 계산대에서 그녀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돈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원래 그런 거였죠. 그녀가 평소 쇼핑을 하던 방식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의아한 생각이 든 봉총자는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직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붉은 반점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손톱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손톱을 최대한 잘라냈습니다. 파라핀과 마사지, 네일 서비스를 받은 후 그녀의 손은 마치 헝겊이나 세제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사실 그녀의 손을 보면 일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았고 그녀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네, 단 하루 저녁,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녀는 사치와 부의 세계로 뛰어들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꽤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의자에 앉아서 다시 한번 전에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봉총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유법시에 스타일리스트에게 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2시에 카춘용이 그녀를 데리러 가면 무도회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소녀가 결혼식에서의 모든 행동을 불렀습니다. 가춘용은 차 운전석에 앉아 봉총자를 기다렸다. 그는 카드에서 인출된 금액을 보고 그녀가 실제로 아름다운 드레스를 선택했고 스팽글과 모조 다이아몬드로 앵무새처럼 보이지 않기를 정말로 바랐습니다. 문이 소녀의 뒤에서 쾅 닫히자마자 그는 즉시 자신의 제안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는 자신이 누구인지, 친구들이 누구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그들은 함께 공부하며 도둑처럼 두터운 사이였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함께 사업을 시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전에는 노동자로 일하며 지역 채소 창고에서 가마니를 나르고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일을 했죠. 가춘용은 요식업을 하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성춘호를 끌어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액을 대출받아 가게를 짓고 밤에도 화물차 하역을 계속했습니다. 성춘호는 당시 친구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그는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결심하고 매출의 절반을 가지고 이웃 마을로 떠났습니다. 가춘용은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와 자동차를 팔아 자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성춘호는 돌아와 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가춘용은 그런 돈이 어디서 났냐고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상속에 대해 말했습니다. 곧 사업은 호황을 누렸다. 사업은 반으로 나뉘었다. 가춘용은 고급 요리를 하고 자신의 식당을 유지했습니다. 성춘호는 매년 인기를 얻고 있던 식당 체인을 열었고 점점 더 많은 매장을 열었습니다. 자금 중 일부는 가춘용의 도움으로 다시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연간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성춘호는 과거의 가난한 삶을 떠올리게 하는 지인들을 모두 없애고 크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그는 또한 부유하고 유명한 서클에서 여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과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모든 친구와 지인에게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가춘용은 확실히 오두막집에 살지 않았고 새로운 지위를 숨기지 않았지만 친구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돕기를 거부하지 않았고 지위나 배경에 따라 사람들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쓰레기이지만 공장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과 소통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가 선택한 신부는 지역 사업가의 딸로 평생을 부모 밑에서 살아온 버릇없는 인형이자 지위가 낮은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 연극을 만들기로 결심했을까요? 처음에는 오만한 친구와 바비를 진흙탕에 빠뜨린다는 아이디어가 기발해 보였어요. 이제 그는 모든 것이 어리석고 퐁총자에게는 굴욕감만 남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퇴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가춘용은 차에서 내려 여름 공기를 들이마셨다. 더위가 한풀 꺾였다. 며칠째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다고 가춘용은 생각했다. 그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소녀가 살고 있는 기숙사 현관에는 예쁜 원피스를 입은 낯선 여자가 초조하게 지갑을 손에 쥐고 서 있었다.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봉충자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리고 그는 꽤 많은 여자를 만났다. 싸구려 식당에서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조차 하지 못하던 시절에도 지금처럼 여성의 관심을 빼앗긴 적은 없었다. 하지만 성춘호와 달리 그는 돈과 지위가 아니라 내면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진지한 연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때 위대하고 순수한 사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그의 약혼녀는 음주 운전자에게 치였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낯선 사람이 그의 앞에 서서 퐁총자의 눈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천 가지 칭찬을 할 수 있지만 모두 당신 앞에서 창백해집니다. 그것은 단지 마법의 변화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친구 말이 맞습니다. 사람보다 아름다운 포장이 더 중요하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봉청자는 자신이 그에게 끼친 영향을 깨닫지 못한 듯 겸손하게 시선을 피했다. 내 이름으로 불러주면 더 좋겠어. 당신은 내 약혼자 같잖아요. 네, 물론이죠. 가춘용은 그녀 앞에서 문을 열고 그녀가 차에 타는 것을 도와주고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시내 거리를 달렸다. 가춘용은 백미러로 봉총자를 슬며시 바라보았다. 이런 식으로 한 남자가 당신과 함께 일하는데 당신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거의 매일 아침 뒷문으로 나오는 그녀를 봤어요. 식당 뒤쪽 정리를 끝내고요. 두어 번 마주쳤지만 그녀는 항상 회색 원피스에 머리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어요. 그는 그녀가 금발인 줄도 몰랐다. 우주복 뒤에 숨어있는 사진 모델의 모습에 그런 보물이 숨어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퐁총자 역시 은근히 추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잘생긴 남자였지만 그녀는 그를 그렇게 인식한 적이 없었다. 추장은 여전히 추장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남자를 미치게 하는 여자라고 느꼈는지 아니면 감탄이 가득한 그의 시선이 그를 고용주가 아닌 평범한 생활인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가춘용은 아름답게 지어졌다. 그는 자신을 돌보고 체육관에 다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넓은 어깨, 좁은 허리, 실크 셔츠 아래에서 뛰는 근육. 그는 검은 머리와 갈색 눈을 가졌습니다. 매우 지적이고 지각력이 뛰어났습니다. 얇은 입술은 오늘 처음 본 미소로 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뺨에는 보조개가 있었다. 너무 섹시했어요. 왜 전에는 그 보조개를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수트는 그에게 완벽하게 맞았어요. 하지만 얼굴은 다 맞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는 중요한 회의나 비싼 레스토랑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만 비싼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청바지와 셔츠 차림이 직원들에게 익숙한 그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차에 앉은 봉충자는 그를 그저 잘생긴 남자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왜 지금일까? 아마도 오랫동안 그의 방향을 바라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빨리 차에 도착했다. 가춘용은 그녀를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며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하객들은 등기소 주변에 몰려들어 이 잘생긴 커플을 주목했습니다. 몇몇은 가춘용에게 인사를 건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몇몇 소녀들은 그의 동반자를 경멸스럽게 쳐다보며 그의 뺨에 뽀뽀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짜증나는 군중이 너무 무서웠던 봉충자는 갑자기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는 사람이라는 표시로 손을 내밀고 칭찬에 고개를 끄덕이고 웨이터의 손에서 샴페인 한 잔을 받아 여유롭게 음미했습니다. 카춘용은 이런 그녀의 변신에 깜짝 놀랐다. 아니면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손님들 사이에서 편안함을 느낀 것일까요? 그는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당신 정말 멋져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사진사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신랑 신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맥스, 환혜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성춘호는 친구의 결혼을 바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특히 약혼녀는 두 사람을 무심하게 쳐다보면서도 촬영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약혼녀에게 사과를 한 후 맥스는 약혼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성춘호는 친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고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소녀에게 떨어지자마자 성춘호는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자기소개해봐요. 제 여자친구 봉총자예요. 성춘호는 그 커플 앞에 서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공기가 부족한 듯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입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괜찮으세요? 봉충자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가춘용은 안쓰러워하며 물었다. 성춘호는 초조한 듯 혼자 사진작가를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던 환혜빈에게 말했다. 곧 오세요? 성춘호는 무아지경에서 깨어나 뻗은 봉충자의 손을 잡고 뽀뽀를 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봉총자. 그 말은 인사라기보다는 질문처럼 들렸다. 가춘용은 친구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먼저 그를 쳐다본 다음 동료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둘이 아는 사이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친구를 만나서 반갑다고 봉총자가 대답했습니다. 가춘용이 성춘호 씨에 대해 많이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부재 중에도 우리는 서로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춘호, 미안하지만 촬영을 끝내야 해요. 성춘호는 봉총자한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연회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럼요. 가자.
가춘용은 친구를 힐끗 쳐다보다가 팔꿈치를 잡고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둘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 거 확실해? 그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이상하게 반응했다. 봉충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 난 기숙사보다 더 멀리 가지 않는다. 사실 그녀도 그를 아는 것 같았다. 가끔 꿈에서 본 익숙한 이미지였지만 꿈속의 그 남자와 매우 흡사했다. 가춘용의 말이 맞고 그 남자가 정말 그녀를 아는 사람일까요? 그녀는 분명히 그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았다. 지금은 안 되고 연회 때 얘기하자. 두 분이 서로 안 지 얼마나 됐어요? 평생이요. 한 번은 우정을 망칠 뻔했지만 서로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좀 까칠하긴 하지만요. 네가 커밍아웃 하기 전에 난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않기로 했어. 오늘 밤은 그냥 재밌게 놀자고요. 봉충자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렇게 멋진 여자와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샴페인? 네. 그리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기 있었습니다. 신부가 자신의 기발함으로 망치지 않았다면 완벽했을 것입니다. 환혜빈 씨의 말대로 사진사가 엉뚱한 쪽을 찍었어요. 그녀의 일쪽이 아니라. 신부가 원하는 대로 사진을 찍기 위해 예식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모두들 바닷가에 있는 멋진 새 레스토랑으로 갔다. 그곳은 카춘용의 경쟁자였습니다. 맥스가 초대장을 보냈을 때 카춘용은 선택된 장소에 불쾌하게 놀랐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그 레스토랑이 신부가 선택한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성춘호도 다른 곳을 고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다행이었다. 하얀 리무진이 모든 하객들을 축하 행사장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봉충자가 그런 채 앉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속눈썹 사이로 동료 여행객들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알아보거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애썼다. 하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결국 그녀는 상황을 잊고 아름다운 저녁을 즐겼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가춘용과 봉충자가 신랑에게 다가왔습니다. 동반자에게 춤을 부탁해도 될까요? 성춘호는 봉충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질투하지 않나요? 가춘용은 웃었다. 봉충자만 괜찮다면 그러죠. 봉충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가춘용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손을 들어 일어나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가춘용을 안 지 얼마나 됐어요? 그는 나한테 당신에 대해 말한 적이 없어요. 네, 7년 넘게 알고 지냈어요. 와우, 그동안 저한테 그런 아름다움을 숨기고 있었군요. 무슨 일을 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봉충자와 가춘용은 그녀를 위해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모든 희극이 취소되었고 소녀는 진실에서 조금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춘용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그의 밑에서 일한다. 이상하게도 거기서 당신을 본 적이 없네요. 저도요, 봉충자. 전에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난 당신을 몰라요. 그들은 음악에 맞춰 천천히 움직였다. 봉충자는 가춘용이 환혜빈을 이끌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이 일었다. 자신의 상사와 사랑에 빠지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음악은 조용했다. 성춘호는 봉충자를 자기 자리로 인도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아내에게 갔다. 내 친구에게 질투가 나기 시작했어. 저녁 내내 당신을 쳐다보는 눈빛을 못 알아챈 건 바보가 아니면 모를 거야. 지어내지 마. 봉청자는 포크를 옆으로 치우고 가춘용을 바라보았다. 당신 친구는 우리가 언젠가 만난 적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직장에서 저를 본 것 같아요. 드레스를 입은 저를 못 알아봤을 뿐이죠. 그래서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거죠. 오늘 제가 직접 봤다면 아마 못 알아봤을 거예요. 난 당신에 대해 전혀 몰라요. 말해줄래요? 얘기가 길어요. 내 얘기로 저녁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춤추러 가자 그러고 싶어요. 그들은 두 번째 연속으로 춤을 췄어요. 그는 그들 사이에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 사이에 특별한 접촉이었습니다.
그는 이 소녀와 특별한 합처짐을 느꼈습니다. 종종 소녀에게 춤을 추자고 하면 그는 오히려 깊은 외로움과 오해를 느꼈습니다. 포옹은 더 뜨거웠고 춤은 더 감정적이었지만 그녀는 훌륭한 파트너였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느꼈고 춤에 온전히 자신을 바쳤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파트너로서 신뢰했습니다. 그는 이 소녀에게 끌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물론 그는 약혼녀가 죽은 후 많은 덧없는 로맨스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와는 그런 로맨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함께 자던 여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저녁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건배가 덜컹거리고 아름다운 치열한 케이크가 먹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봉청자와 가춘용이 신혼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올라왔다. 성춘호는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환혜빈은 남편의 상태를 숨기려 애쓰며 할리우드 미소를 지었다. 그거 왜 가져왔어? 내 사업을 뺏으려는 거야. 성춘호는 혀를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속삭였다. 봉충자와 가춘용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막스, 정신 차려야지. 너 정신이 나갔어. 환혜빈 씨 도와줄까? 난 괜찮아. 위스키가 너무 좋아서 계산을 하고 아버지를 찾았다. 그리고 때마침 아버지가 도착했다. 성춘호는 그네를 타려다가 신부의 아버지와 지인이 아니었다면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성춘호는 품에 안겨 끌려 나갔습니다. 환혜빈은 남은 하객들을 배웅하는 일을 맡았다. 가춘용은 떨고 있는 봉충자의 어깨를 붙잡고 식장 밖으로 이끌었다. 저게 뭐였지? 성춘호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서요? 가춘용이 차를 몰고 밤거리를 지나고 있었어요. 우린 정말 모르는 사이지만 아는 사이였을지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나네요. 커피 한 잔 사주시면 다 말씀드릴게요. 가장 가까운 주유소에 들러 역겨운 커피 2잔을 사서 마신 후 가춘용은 차에 돌아왔다. 당신이 부자라면 뭐든지. 그리고 그는 미안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지금 내가 그리워하는 게 바로 그거야. 봉충자 씨는 구명 음료를 손에 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파리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전속력으로 도로를 벗어나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차의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신분증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차는 가명으로 빌린 것이었습니다. 차주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다리를 뻗기 위해 근처에 차를 세웠다면 그녀는 그 차 안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맥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녀를 연간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한 질서원이 맥박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지금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거의 10년이 지났어요. 봉총자는 재활치료를 받고 먹고 말하는 법을 다시 배웠던 시간은 생략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이름과 성을 알려주고 서류 작성을 도와준 것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실제로 봉총자가 아니며 생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봉총자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도 돈 때문에 오늘 저녁에 동의한 게 아니었다. 소치우는 내가 귀하게 태어났고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고 확신했다. 가끔은 과거의 일이나 예전에 있었던 상황이 기억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 헛수고였어요. 불쌍한 소녀. 가춘용은 그녀의 차가운 손에서 커피잔을 빼앗아 그녀를 가까이 안았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넌 전혀 불우한 집안의 아이처럼 보이지 않아. 이제야 당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봉청자는 비싼 향수 냄새를 맡으며 그의 재킷의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울지 마세요. 다 괜찮을 거야. 맥스가 널 정말 안다면 내가 알아낼 거야. 알았어요. 봉총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턱을 잡고 얼굴을 들어 올려 눈물이 고인 입술에 키스했다. 미안해. 저녁 내내 이걸 하고 싶었어. 그는 살짝 뒤로 물러나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퐁총자는 침묵을 지켰다. 몸을 숙여 가춘용에게 다시 키스를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주유소에서 멀지 않은 길가에 서서 키스를 나눴다.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가춘용은 달콤한 입술에서 손을 떼며 속삭였다. 내일은 성춘호 씨 집에 같이 가서 일을 정리하자. 오늘 축제를 마치고 회복되는 대로요. 고마워요. 가춘용은 도로에 차를 세우고 기숙사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너 정말 보내기 싫어. 떠나기 싫어요. 가춘용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손가락 하나하나에 입을 맞추며 한숨을 내쉬고는 차에서 내려 그녀 앞에 있는 문을 열었다. 1시까지 갈게. 준비됐어? 네, 물론이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봉충자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가춘용의 볼에 뽀뽀를 하고 현관으로 들어섰다. 불만을 품은 이노센트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내연녀와 함께 자는데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녀가 집에 없는 첫날 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거친 야옹으로 그녀를 맞이했고 그녀가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는 동안 고양이로서의 불만을 소리치며 서 있었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2시를 가리켰습니다. 4시가 되자 그녀는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 외출해야 하는지 몇 시까지 외출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춘용은 그녀를 대신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외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밤이 지나면 퐁총자는 더 이상 식당에서 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퐁총자는 어디에서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 몰라 잠자리에 드는 것이 전혀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퐁총자는 이사 오던 날 속치훈이 준 TV를 켜고 이노센트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만족하고 포만감을 느낀 이노센트는 여주인의 무릎에 올라타 으르렁거리며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닥쳐, 닥쳐, 닥쳐. 자신의 상사와 사랑에 빠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노켄티는 고개를 들어 여주인의 말을 매우주에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녀의 손을 핥고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에게 좋고 먹고 자고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없었어요. 여보,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TV 소리와 함께 봉충자는 졸았다. 그녀는 누군가의 결혼식을 꿈꿨습니다. 아주 어린 하객들이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며 건배를 하고 있었어요. 진주가 달린 아름다운 흰색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아주 어린 친구들을 등지고 서서 꽃다발을 던졌습니다. 신부가 돌아서자 퐁총자는 신부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젊은 신랑은 그녀에게 다가가 팔에 안고 차에 태워다 줍니다. 그녀는 행복해하며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신랑의 등 뒤로 숨습니다. 봉충자는 이전에 무릎에서 자고 있던 무죄가 탈구 장소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바닥으로 뛰어내렸다는 사실에 깨어났습니다. 시계는 5시 30분이었다. 거의 2시간 동안 잠을 잤기 때문에 더 빨리 출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버스가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매일 아침 서둘러 옷을 입고 세 블록을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퐁총자는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스카프로 감추고 달려갔습니다. 식당은 문을 활짝 열어 그녀를 맞이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봉총자는 목청껏 노래를 흥얼거리며 복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낯선 소녀가 바닥을 닦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퐁총자예요. 소녀는 걸레를 집어들고 가운에 손을 닦았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제가 대신한다고 들었어요. 퐁총자는 그 여자애를 알아봤어요. 그 애도 여기서 일했거든요. 방만 달랐을 뿐이었다.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 왔으니 제가 도와드리죠. 둘은 금방 친해졌다. 봉청자는 뒷방으로 가서 몸을 닦았다. 란수정,
그 여자의 이름이 그 여자애였어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봉총자가 깜짝 놀라 움찔했지만 가춘용은 문 앞에 서서 입을 벌리고 웃고 있었다. 언제 나가야 할지 몰라서 오늘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는다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가슴에 팔짱을 끼웠습니다. 저를 해고하는 건가요? 봉총자는 거의 울다시피 서 있었다. 말도 안 돼. 내가 널 승진시킨다고. 이왕 왔으니까 아침 먹으러 가요. 늑대처럼 배고파 죽겠어. 그는 봉총자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안내했다. 주방은 이미 음식을 준비하고 국물을 끓이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봉총자는 오랫동안 이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식당에는 모두 각자의 일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홀 청소만 했다. 식당의 야외 베란다에도 직원이 있었다. 모두들 셰프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는 요리사로 보이는 어떤 남자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더니 직접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혼자서 요리하실 건가요? 봉청자는 눈을 크게 뜨고 가춘용을 쳐다보았다. 그래, 무슨 불만이 있어? 그나저나 오믈렛을 잘 만드는데 나도 늑대처럼 배가 고파요. 그들 옆에 음식 쟁반이 나타났습니다. 가춘용은 햄, 버섯, 새우를 넣은 오믈렛을 능숙하게 튀기고 토스트와 파테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봉청자는 요리하는 동안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가 가끔씩 자신의 팔이나 어깨를 만지고 있다는 사실에 즐거워하며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녀의 볼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아침 먹으러 갈까요? 봉총자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를 도와 식료품을 준비했고 둘은 봉총자가 최근에 떠올렸던 열린 베란다로 나갔다. 그는 그녀를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히고 설명할 수 없는 격자 무늬로 그녀를 덮고 맞은편에 앉았다. 날 돌봐줘. 기꺼이. 소녀는 향기로운 차 한 잔을 붓고 신선한 바삭바삭한 빵에 파테를 펴서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아침을 먹고 싶어요. 가춘용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는 일어나서 봉총자 쪽으로 걸어가 머리 스카프를 풀고 머리핀을 하나씩 뽑아 어깨 위로 머리카락이 반짝이는 폭포수처럼 펼쳐졌다. 훨씬 낫습니다. 넝마 뒤에 그런 아름다움을 숨길 수는 없다고 그는 속삭이더니 그녀의 목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부드럽게 키스했다. 봉충자는 그의 손길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의 입술이 닿았던 곳은 그녀의 피부가 불로 타들어가고 있었다. 봉총자. 네. 그녀는 그의 입술이 계속 그녀의 목을 타고 내려가길 바라며 그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녀는 가춘용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말없이 알아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 담긴 무언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내 대답은 예였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잡고 식당 밖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침대까지 함께할 준비가 된 채 그를 따랐다. 가춘용은 도시 외곽에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내내 침묵했다. 그는 무릎에 누운 그녀의 손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담내로 그의 어깨에 머리를 얹고 자신도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미안해요. 몰랐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가춘용은 간신히 억제된 욕망에 몸을 떨었다. 나도 그랬다. 봉청자는 그의 어깨를 끌어당겨 그녀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둘은 서로 껴안고 누웠다. 그는 그녀의 맨등을 쓰다듬었고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의 얼굴에 복잡한 무늬를 그렸다. 봉총자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여자야.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뺨에 키스했다. 나는 당신의 속치훈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는 새로운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는 내게 필요한 압박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성춘호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할게요. 신혼여행은 안 간대요? 내가 알기로는 오늘 밤에나 비행기가 온대요. 성춘호 전화는 묵음이었다. 어제 일로 아직 정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회의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미뤄졌다. 나 식당에 가봐야 해. 나 없어도 잘할 수 있어. 가춘용은 웃으며 봉총자의 코에 뽀뽀를 했다.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집에 데려다 줄래? 무죄는 또 나를 잃어버렸을 것이고 나에게 욕을 할 것입니다. 가춘용은 얼어붙은 채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고향이야 라고 그녀는 웃었다. 그런데 그는 매우 질투심이 많고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노센트에게 데려다 줄게요. 그는 그녀의 집 앞에 멈춰 서서 뺨에 뽀뽀를 하고는 볼일을 보러 떠났어요. 봉충자는 한참 동안 차를 돌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성춘호가 당신을 찾았다. 접수원은 상사에게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기다렸다. 그가 들렀나요? 네, 여기서 일하는 봉충자라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녀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정확히 뭘 물어보셨나요? 친구 번호로 전화를 걸었나요? 가춘용이 물었어요. 다른 건 없나 봐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가춘용은 그에게 화를 냈다. 접수원의 말보다 친구가 대답하지 않은 것이 더 화가 났다.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어. 미안해. 가서 일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는 봉충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에서는 긴 삐소리만 들렸다. 가춘용은 그가 쉬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며 다시 일상 업무에 돌입했다. 문은 열려 있었다. 봉충자가 문을 닫는 것을 잊었을 리가 없었다. 그녀는 문지방에 서 있었고 집안에서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왔다. 이노센트는 그녀를 맞이하지 않았고 그것은 매우 이상했다. 키티, 키티, 키티. 캐샤, 어디야? 대답은 침묵뿐이었다. 봉총자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와 멍하니 서 있었다. 식탁 위에는 이노센트가 누워 있었다. 고양이 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었다. 혀가 빠져 있었다. 유리처럼 죽은 눈동자가 봉총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에 덩어리가 걸렸다. 그녀는 이노센트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누가 살아있는 무고한 생명체를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지만 봉총자는 전화를 받을 기운이 없었다. 그녀는 죽은 이노센트를 무릎에 눕힌 채 부엌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봉총자는 알지 못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고양이를 수건으로 싸서 침대 위에 살포시 눕혔다. 가춘용. 봉총자는 울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부서지는 목소리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이리 와줄래? 무슨 일 있어요? 이리 와요. 56호실입니다. 오실래요? 10분 안에 갈게요. 부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봉총자를 발견했다. 문은 왜 열려 있어? 봉총자 무슨 일이야? 놈들이 죽였어요. 봉총자가 울었어요. 누구를? 가춘용은 이해 못했어. 무고한 사람이요. 가춘용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묶여있는 걸 봤다. 가자. 어디로? 보고서 쓰려고. 아무것도 없었다.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침대로 가서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열고 빈 상자를 쳐다보았다.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제 과거의 유일한 물건이에요. 아주 비싼 반지였어요. 한 번도 끼지 않았고 항상 여기 있었어요. 저를 발견했을 때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좋아, 경찰에 가자. 아니, 뭐라고 말해야 해? 강도를 당했고 고양이가 죽었다고요. 옷 입고 가자. 아니, 짐 싸서 우리 집으로 와. 더는 여기 두고 안 갈 거야. 이노센트는 집 뒤에 묻어줄게요. 알았어. 그는 그녀의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고 짐을 챙겨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미 차에 탄 봉총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머리에 입을 맞췄다. 내 딸, 울지 마. 다 괜찮을 거야. 가서 새 고양이나 개를 사자. 어떤 걸 원하니? 개를 원해요. 좋아. 집에 가서 고양이를 묻고 동물병원에 가자. 너도 원해? 내 봉총자는 빨간 강아지를 쳐다보다가 검은 개를 보았습니다. 그는 혀를 내밀며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강아지를 안고 시든 몸을 쓰다듬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에게 달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그녀는 강아지의 반응으로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저녁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딸은 반 친구들의 생활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귀를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고 어머니는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 접시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혼식을 기억했습니다. 젊은 커플의 첫 댄스. 그녀는 2주 동안 신랑과 함께 배운 왈츠 리듬에 맞춰 몸을 돌렸지만 신랑은 여전히 그녀의 아름다운 드레스 자락을 몇 번이나 밟았습니다. 그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여행, 첫날 밤, 해외의 태양 아래 뜨거운 포옹, 부모님처럼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길 것이라는 사실을 꿈꿨습니다. 서약서에는 또 어떤 말이 있었을까요? 그녀는 신랑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지금보다 조금 더 어린 성춘호의 웃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팠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녀는 팔을 꽉 움켜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애썼다. 봉총자, 봉총자. 안개 사이로 가춘용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소파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암모니아와 다른 약 냄새가 났어요. 그녀의 머리는 가춘용의 무릎 위에 누워 있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주 부드러운 말을 중얼거렸다. 봉총자, 깜짝 놀랐잖아. 왜 그래? 여기가 어디야? 기절했구나. 몸은 좀 어때? 다 기억나요. 봉총자는 속삭이더니 갑자기 일어났다. 뭐가 기억나? 성춘호가 우리 부모님을 죽이고 날 죽이려고 했던 거요. 내가 살인죄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끄는 게 그놈일 거예요. 봉총자, 봉총자, 진정해. 기억나는 거 설명해 줄래요? 네, 하지만 여기선 안 돼요. 집에 가자. 내 이름은 봉총자가 아니라 우윤주야. 그 이름이 더 좋아. 가자. 그들은 조용히 차를 몰았다. 우윤주의 무릎 위에는 빨간 코가 튀어나온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가끔씩 코 밑에서 혀가 튀어나와 우윤주의 손가락을 핥았다. 그녀는 강아지의 귀 뒤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가춘용도 침묵을 지키며 소녀를 슬쩍 쳐다볼 뿐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집에 도착했다. 가춘용은 브랜디 2잔을 따르고 그중 한 잔을 우윤주에게 건넸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모든 것을 기억하려면 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성춘호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가춘용이 조급하게 말했다. 그러더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묵했다. 그건 오래전 일이었다. 그때 나는 18살이었다. 어릴 적 꿈에 그리던 왕자님이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당시 아버지는 뉴스의 주인공이었고 온 마을이 떠들썩했죠. 아버지는 불과 몇 년 만에 우리 마을의 공장을 되살리셨거든요. 죽은 사람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수익을 올렸죠. 아버지는 여러 회사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집과 저를 돌보며 잘 살고 있었어요. 저는 공부를 하러 수도로 가려고 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어머니의 설득과 저의 설득에 굴복하셨죠. 저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뉴스와 잡지를 도배한 후 포브스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지참금을 탐내는 신랑감들이 넘쳐났죠. 아버지는 저에게 경호원을 붙일 생각까지 하셨어요. 그때 성춘호가 나타났어요. 류영호와 자주 산책하던 공원에서 만났어요. 제가 무척 아끼던 반려견이었어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 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개도 그의 개가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에게 개 훈련을 잘하는 개집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다음 날 그는 개는 없지만 커다란 장미꽃 바구니를 들고 공원에서 저를 만났어요. 저는 그에게 제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르는 척했어요. 그에게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겨우 18살이었지만 사랑에 빠졌었죠. 그는 값비싼 선물을 주고 디스코와 레스토랑에 저를 초대했어요. 저는 그가 돈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 서클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를 아버지에게 소개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부모님의 신뢰를 너무 많이 침범하여 빠른 결혼식을 고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엄마, 그녀는 그에게 너무 매료되었습니다. 나는 때때로 그의 어머니를 질투했습니다. 그녀는 내 약혼자에게 그런 칭찬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멋진 미래를 약속하고 지주 회사의 공동 창립자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니요, 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할 때까지 함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요? 결혼식 날밤도 못 잤어요. 어쨌든 3개월 후에 결혼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돈을 내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좋은 짝을 찾았으니까요. 엄마는 결혼식 때 울었어요. 그들은 일찍 떠났어요. 하객들은 모두 어렸고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는 모든 걸 혼자서 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마을에 친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나갔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어느 순간 성춘호가 없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참을 전화했는데 전화가 끊겼어요. 하객들에게 신랑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애들한테 웃으며 레스토랑 곳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러자 신랑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어요. 신랑에게서 연기 냄새가 났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님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제 짐을 가지러 집으로 갔어요. 사실 짐은 공항으로 배달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파티에 가느라 너무 바빠서 택배 회사에 전화하는 걸 깜빡하셨어요. 성춘호는 저를 말리면서 친구를 보내서 픽업해 오면 도착하기 전에 배달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아침 일찍 출발해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로 가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한 달 동안 여행을 시켜주셨거든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고 솔직히 부모님과 강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신혼여행이 끝나면 성춘호 씨의 집에 임시로 들어가 살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만의 집을 찾고 싶었거든요. 이제야 왜 그가 제 짐을 챙기러 가자고 그렇게 말리셨는지 이해가 되네요. 그리스행 비행기를 탔다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없었을 테니까요.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불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많은 차, 구급차, 소방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춘호는 최선을 다해 저를 진정시켰지만 저는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우리 집이 성냥불처럼 타버렸어요. 불이 났을 때 부모님은 자고 계셨어요. 이웃들은 너무 늦게 알아차렸어요. 소방관들이 오는 동안 부모님은 산채로 불에 타셨어요. 봉총자는 흐느끼며 가춘용을 외면하고 창문으로 갔다. 그녀는 떨고 있었고 진정할 수 없었다. 가춘용이 그녀의 뒤로 다가와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는 그의 넓은 가슴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다. 나는 즉시 그 사람이 그들을 죽였다고 생각했다. 그는 너무 오래 전에 떠났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옷에서 나는 영이 냄새도요. 그가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저를 숨겨서 데려갔어요. 저는 히스테리를 일으켰고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 그를 비난했습니다. 끔찍한 밤이었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많은 경찰이 있었어요. 진정제 주사를 맞고 잠이 들었어요. 당시 저는 경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슬픔에 빠진 딸의 추측일 뿐이었죠. 그리고 우리 결혼식에는 수많은 증인이 있었죠.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나 호텔로 갔어요.
결혼식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죠. 그리고 아침에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그가 부모님을 죽였다고 의심하고 경찰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차를 수리하고 있었는데 결혼식 직전에 성춘호 씨가 빨간 마츠다를 선물로 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프런트맨을 통해 렌트한 차였어요. 수사가 시작된 건 사고 이후였어요. 하지만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런 선물을 받으면 신분증은 안 물어보잖아요. 크게 싸웠어요. 남편은 저를 미친 히스테리 여성이라고 불렀고 제 말을 듣지도 않는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입장을 고수했고 그는 저를 방에 가두고 떠났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고 울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는 제 가방을 가져갔어요. 전화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센터의 7층에 있는 아파트를 빌렸어요. 제가 마침내 지쳤을 때 그는 문을 열고 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한다고, 부모님의 죽음에 정말 화가 났다고, 그냥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비난은 가까운 사람을 잃은 소녀의 넋두리일 뿐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진정제를 먹고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그는 잠들어 있었어요. 휴대폰을 찾고 싶었는데 그의 지갑을 발견했어요. 제가 왜 거기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엄마의 반지가 빠져 있었어요. 그 반지가 저와 제 과거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물건이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반지를 집어들고 아파트를 뛰쳐나왔어요. 차에 탔는데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죠.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자제력을 잃고 도로를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는 제 고양이를 죽이고 반지를 가져갔어요. 확실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왜 아무도 널 찾지 않았지?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10년 전 일이라고 하니까 그때 성춘호가 날 정말 엿먹였어요. 사업에 투자한 돈을 다 가져가서 가버렸어요. 6개월 정도 잠적했다가 큰 돈을 들고 나타나서 다시 사업에 투자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우정은 우정입니다. 가춘용은 봉총자, 아니 우윤주에게서 멀어졌다. 그는 호박즙을 한 잔 더 부어 한 모금에 마셨다. 가자. 경찰에 신고해야 해. 내가 택시 부를게. 우윤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다. 인근 마을에 문의를 하고 기록 보관소를 뒤졌다. 우윤주의 살인 및 살인 미수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증언을 요청받았다. 소치훈이 주요 증인이었다. 당시 길에서 그녀를 발견한 사람들도 찾아냈다. 가춘용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동시에 실종된 성춘호를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배령을 내렸다. 그의 젊은 아내는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부재중 이혼을 했습니다. 등기소 기록 보관소에서 우윤주의 혼인 증명서를 발견한 가오춘용은 경비원을 고용했다. 그는 우윤주의 목숨이 너무 두려웠다. 성춘호는 2달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 위조 서류를 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치려다 붙잡힌 것이다. 성춘호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도주하려다 잡혔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보석은 불가능했습니다. 가춘용은 마을의 어떤 변호사도 사건을 맡지 못하게 했다. 우윤주 어머니의 반지가 그의 소지품에서 발견되어 사건에 첨부되었다. 이때까지 우윤주는 가춘용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를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검사는 최고 형량을 원합니다. 사건이 재개되었지만 그의 유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백하지 않는 한 그는 무죄로 풀려날 겁니다. 그에게 불리한 것은 당신의 증언뿐입니다. 시간이 있었다면, 다른 채 탔다면 카메라에 그가 한동안 식당에 없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춘용, 미안해요. 괜찮을 거야.
내가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저에 대한 건 아무것도 못 찾았대요. 죄송합니다. 성춘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젊은 아내가 외국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아무도 아내를 찾지 않았다는 거죠. 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누구나 그런 상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주주들에게 분할되었습니다. 가족의 변호사는 우윤주 명의로 여러 계좌를 개설했고 여전히 많은 이자를 받고 있었다. 우윤주는 서류를 복구했고 그녀임을 증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춘용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윤주가 어떻게 살아남았을지 알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그녀의 고향으로 갔다. 유골이 묻힌 자리에는 아름다운 오두막집이 있었습니다. 가춘용의 인맥 덕분에 그들은 그녀의 부모님 무덤도 찾았습니다. 신선한 꽃으로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매우 존경받으셨어요. 두 분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었다. 우윤주는 부모님을 잊지 않고 명예롭게 장례를 치러준 그들에게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일부 친척들은 슬픔에 빠진 딸이 단순히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 멀리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한 달 후 성춘호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우윤주의 눈을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공소시효가 지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춘호는 승리의 기쁨을 안고 법정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비극적인 사고일까요? 못 믿으시겠어요? 봉청자는 가춘용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믿습니다. 항소해서 사립탐정을 고용할게요. 뭔가 찾아낼지도 몰라 변호사들 다 불러볼게요. 성춘호가 당신 부모님 계좌에서 한 푼이라도 인출했다면 어디서 돈을 받았는지 알아내야죠. 아무것도 못 찾을 거야. 어머니는 보석과 재산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그 보석에 집착하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에게 가장 비싼 물건을 사주셨죠. 화재 후 신문을 보셨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금고를 열었겠죠. 아버지는 항상 집에 현금과 보석을 많이 보관하셨어요. 수색하는 동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춘용은 일어나서 수사관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사무실로 들어가서 그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보석을 팔았다면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을 거야. 왜 처음부터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내일 항소할 테니 증거를 더 찾아보자고요.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다. 가춘용은 돈을 아끼지 않고 최고의 형사들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과는 없었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성춘호가 갑자기 자리에 앉았다. 내 마누라, 나랑 자지 마. 이 개새끼, 나가. 가춘용은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살벌한 표정으로 옛 친구를 노려보았다. 네가 쓰레기를 줍는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청소부 아줌마, 그것도 내 마누라까지 주워 먹다니 도가 지나치다 싶었어. 성춘호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가춘용이 그의 멱살을 잡고 세게 밀치자 성춘호는 옆 탁자를 넘어뜨렸다. 나가. 갇히지 않기를. 신께 빌지 않으면 내가 직접 죽여버릴 테니까. 그날 저녁은 망쳤다. 그는 오늘 밤 우윤주에게 청혼하고 싶었다. 한 달 동안 반지를 끼고 다니며 용기를 내려고 했었다. 오늘 밤 그는 그녀에게 제대로 된 방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다. 반지는 디저트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음악가들이 나와서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클래퍼와 풍선을 든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레스토랑에 온 손님들도 모두 다가오는 이벤트에 대해 미리 경고를 받았습니다. 성춘호가 걸어 나왔습니다. 가춘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망가졌다. 가장 친한 친구가 살인자이자 우윤주를 괴롭힌 악당으로 밝혀져 무사히 빠져나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가 기억을 잃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집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마치 우윤주가 그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았다. 그래, 5분만 기다려. 가춘용은 반지를 들고 악사들을 배웅하기 위해 테이블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다. 그의 말이 맞다. 법적으로 이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야? 환혜빈이랑 결혼한 건 너랑 결혼했기 때문에 무효니까. 가춘용이 핸들을 세게 잡았다. 어머,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바보니까. 그는 차를 돌려서 변호사 쪽으로 향했다. 법적으로 그는 실제로 재산의 절반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유가증권과 자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년에 걸쳐 많은 금액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이혼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계속 연락해줘요. 가춘용은 오랫동안 사건 해결을 도왔던 오랜 친구인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고 사무실을 나섰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선 그 자식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가춘용? 그래, 내 사랑. 그동안 고마웠어. 안타깝게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집으로 돌아온 가춘용은 술집에 가서 브랜디 한 잔을 따라 마셨다. 한 잔 할래? 아니, 난 안 마셔. 내가 마실게요. 내 신경이 이상해. 둘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12시가 넘었다. 둘 다 피곤했다. 감정적으로 힘든 저녁이었다. 가춘용은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이 들었다. 오윤주는 그 옆에 누워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그녀는 그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왜 성춘호보다 더 일찍 그를 만나지 않았을까? 그때는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텐데 그녀의 선택을 인정해 주셨을 것이다. 이번엔 옳은 선택이었다. 지금 구름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행복하게 웃고 계실 거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그리고 당연히 그녀를 축복하고 있겠지요. 이런 생각과 함께 우윤주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연기 냄새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눈은 촉촉했다. 목이 마르고 있었다. 처음에 그녀는 악몽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옆에서 자고 있는 가춘용을 발견했다. 우윤주는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집은 알 수 없을 정도로 불타고 있었고 연기는 이미 침실까지 퍼져 폐를 매캐한 가스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곧 기절할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춘용에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는 아주 푹 자고 있었거나 이미 이산화탄소를 흡입한 뒤였습니다. 다리와 팔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거의 침대에서 떨어져서 창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사력을 다해 몸부림쳤습니다. 잠들지 마, 잠들지 마. 우윤주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운명적인 그날 저녁의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파일에서 어머니의 시신이 침대 위에서 발견되었고 아버지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분명히 깨어났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폐에 연기가 가득 차서 창문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죠. 잠들지 마세요. 잠들지 마세요.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는데 혼자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윤주가 더 이상 기어서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창문은 1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쉴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돌진했고 결국 창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우윤주는 창틀에 손을 뻗으며 속삭였다. 나중에 병원에서 어떻게 했냐고 물었을 때 우윤주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녀를 품에 안고 창문을 열고 딸을 창턱에 올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엄마가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다. 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우윤주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달려가 가춘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창문으로 끌고 갔다. 맙소사,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그녀는 그를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그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미 그녀는 얼마나 힘이 없었는지.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품에 안았고 그녀는 구세주를 깨물며 가춘용에게 돌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2명의 소방관이 그를 출구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녀는 진정하고 기절했습니다. 말을 하기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폐와 목구멍에 수천 개의 유리 파편이 들어와 살을 찌르고 베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그녀는 가춘용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줄 사람을 눈으로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는 이가 없었고 그녀는 소리칠 수도 없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누워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눈빛으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녀에게 공책과 펜이 주어졌습니다. 가춘용은 어디 있나요? 걱정 마세요. 남편은 괜찮아요. 옆방에 있는데 당신보다 연기를 더 많이 삼켰어요. 지금 자고 있어요. 깨어나면 바로 데려다 줄게요. 이제 좀 쉬어야지. 우윤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하며 눈을 감았다. 가춘용이 살아있다는 건 모든 게 괜찮다는 뜻이고 이제 잠을 자도 된다는 뜻이다. 눈을 감은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거의 일주일 동안 병동에 있었다. 가춘용은 빠르게 회복했다. 다음 날 그는 그녀의 방에 와서 머물렀다. 그는 미래의 아내 없이는 잠을 자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방화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무도 방화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우윤주와 가춘용은 성춘호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다시 수배를 내렸다. 이번에는 성춘호가 흔적을 감추지 못했다. 사택 경비원 중 한 명이 그의 차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는 알리바이가 없었고 그의 집을 수색하던 중 가춘용의 집 열쇠가 중복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제때 소방대에 신고했고 집은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우인주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가춘용이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 다른 컴퓨터와 연결했고 자신만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를 시작했을 때 막스도 알고 있던 구형 카메라는 당연히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카메라는 달랐습니다. 성춘호가 통을 들고 도둑처럼 집에 몰래 들어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5분 뒤에는 통이 없어진 채로 나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복대 불길이 치솟습니다. 성춘호는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힙니다. 2번의 살인 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11년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판사는 부모님 집에서 같은 방화 사건에 대한 항소를 고려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와 성춘호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오랜 친구인 2명의 목격자가 축하 행사 도중 신랑이 채 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최고 형량인 징역 35년의 엄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의 참여 없이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우윤주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를 죽인 범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춘호는 누군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찾을까봐 두려웠을 거라고 확신했다. 아니면 재산을 손에 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때 그녀가 죽었다면 그가 재산을 물려받았을 테니까요. 그는 방화죄도 무죄로 풀려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성춘호는 감옥에서 몇 달을 보낸 후 목을 매 자살했다. 그의 귀족적 기질이 감옥 생활의 고달픔을 견디지 못한 모양입니다. 아니면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 나와 결혼해 줄래? 가춘용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벨벳 상자를 내밀었다. 그래, 그래, 내 사랑. 그녀는 박수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또 다른 누군가가 박수를 쳤다. 그리고
반짝이가 그녀의 머리와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던 가춘용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사랑해, 내 인생. 그리고 나는 당신, 내 사랑하는 사람. 또 다른 깜짝 선물이 있어요, 또 하나. 우윤주는 행복하게 웃었다. 네, 잠시만요. 가춘용은 파란 리본으로 묶인 작은 상자를 건네받았다. 열어보세요. 우윤주는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활을 당겼다. 상자 안에는 어린 이노센트가 앉아 총명한 초록색 눈동자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침대에서 한 남자만 자겠다고 약속해줘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될 것입니다. 가춘용은 우윤주를 부드럽게 껴안고 입맞춤을 했다. 약속할게요.